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 3월 4일 목요일 5시 50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읽어드릴 책은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리고 김남주 옮김 우리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오늘의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58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오사카 부립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 마침내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85년 방과후로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군요. 그리고 옮기니 김남주 님도 58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경희대 대학원을 수료한 후 쇼와 여자대학에서 일본 군대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정말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프롤로그가 있네요. 프롤로그를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 하고 도모미는 말했다. 도우미가 아니고 도모미예요. 도모미는 말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한결 반짝거렸다. 난 불만 없어. 도모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처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시마 다카유키는 그렇게 대답했다. 도모미는 가슴에 두 손을 X자로 모으고 다행이다 하면서 기뻐했다. 결혼식 얘기였다.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 예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도모미의 부모님은 시기에 대해 내년 가을쯤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카유키도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년 정도는 여유가 있는 편이 좋다. 그런데 도모미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그리고 봄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카유키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마땅한 식장을 잡을 수 있을까? 내년 봄이면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 적어도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다카유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다들 으리으리한 호텔만 찾으니까 그렇지. 도모미는 그렇게 대답했다.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무대를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하객들에게 신뢰가 되잖아? 우리 쪽은 몰라도 도모미 아버지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니까. 사회적인 위치 같은 건 난 딱 질색이야. 그리고는 도모미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눈을 살짝 밀어치켰더니 그 이야기를 꺼냈다. 실은 희망하는 곳이 있다고. 뭐야?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할 것이지. 다카유키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모미 희망이란 그녀 아버지 소위 별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꽃에 둘러싸인 하얗고 조그만 교회가 있다고 했다.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을 본 적이 있거든.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 그래서 그때 결심했다고 한다. 자신은 반드시 거기서 결혼하겠다고. 다카유키가 승낙하자 도모미는 꿈에 부푼 소녀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에 대해 한참 얘기했다. 그런데 얘기가 마무리되어 갈 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꿈만 같네.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는커녕 결혼하는 일 자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카유키는 웃었지만 도모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뭐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그리고는 그녀는 모두 다카유키 씨 덕분이야 라고 덧붙였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엔 다카유키도 웃지 않았다. 그 이후 일은 도모미의 소녀 시절 꿈이 무사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교회가 작아서 본격적인 피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부를 수는 없으므로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리고 지인 몇 명만 초대하기로 했다. 얘기를 전해 들은 도모미의 아버지는 도쿄로 돌아와서 피로연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도모미는 시큰둥했지만 다카유키가 그녀를 설득해 가까스로 대답을 얻어냈다. 결혼식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둘이서 했다. 그 과정에서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정열적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교회와의 협의와 각종 조사를 거의 그녀 혼자서 해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 다가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터였다. 안전한 궤도에 완전히 올라타 있었다. 그런데 그날 다카유키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비디오를 제작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이 사내 연수용 비디오 교재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텔레비전이나 음악에 관련된 의뢰도 들어오고 있었다. 요컨대 이 업계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부류였던 것이다. 그 전화는 다카유키가 스태프와 회의를 하는 도중에 걸려왔다. 수화기를 든 사람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사장님 전화 왔는데요. 모리사키 씨, 도모 씨의 어머니래요. 그러자 스태프 한 명이 드디어 올 게 왔군 이라고 내뱉었다. 신부 어머니가 한창 신경이 예민할 때잖아. 다카유키가 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전화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다카유키는 상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카유키가 묻자 찾고 있던 것을 쏟아내듯 도모미의 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카유키, 우리 도모미가 죽었대.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추락했대.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다시 울기만 했다. 다카유키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날 도모미는 식장으로 예정된 교회에 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는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고 한다. 교회에서 고속도로를 향하는 도중에 산길에서 핸들을 잘못 꺾어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그대로 절벽으로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다카유키는 스태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에 사고 목격자가 와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모미는 핸들을 잘못 꺾었다기보다 핸들을 꺾을 의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지역 경찰 교통과에서는 그 증언을 참고해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살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도모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카유키 또한 그녀가 자살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빈소에서 다카유키는 도모미 부모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다 맡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그녀가 너무 지친 나머지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고 도모미의 아버지는 다카유키 어깨를 두드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도모미의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했다. 검은 리본이 걸린 도모미 영정을 보고서도 다카유키는 그녀의 우스움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았다. 최근에는 매일 밤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영정 옆에는 나흘 후면 그녀가 입을 예정이었던 하얀 웨딩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제1막 무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속력을 충분히 늦춰 무사히 커브를 돌았다. 다카유키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지난 커브길이 바로 문제의 지점이었다. 그리 심한 커브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던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모미가 저 세상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어느덧 장마철도 끝나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모미의 아버지 모리사키 노부히로로부터 함께 별장에 가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온 것은 지난주였다. 모리사키가에서는 해마다 여름이 오면 별장에서 며칠간 피서를 즐긴다. 다카유키도 원래는 도모미 남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원래는 가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모미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리사키가의 응접실에 마주 앉았을 때 도모미의 아버지는 쓸쓸해 보이면서도 다소 수줍은 듯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다카유키는 기꺼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도모미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카유키와 모리사키가의 관계가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저쪽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른 일도 많았고 다카유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모미 부모님을 찾아갔다. 도모미 부모, 특히 어머니 야스코는 지금도 여전히 그를 사익감처럼 대했다. 다카유키 역시 그들과 계속 교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기도 했다. 모리사키 노부히코는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지만 연예계와 문화에도 관심이 크고 그 방면에 인맥도 많았다. 사실 다카유키 세사가 최근
호조를 보이는 것도 노부히코의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도모미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결혼했다면 다카유키 미래는 한층 밝고 견고해졌을 것이다. 아니지. 다카유키는 앞 유리창 너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계속 달려 마지막으로 가장 긴 비탈길을 내려가자 눈앞에 호수가 나타났다. 다카유키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호숫가를 달렸다.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기로 한 후 몇 번이나 이 길을 달렸는지 모른다. 조수석에는 언제나 도모미가 앉아 새로운 생활의 꿈을 조잘조잘 얘기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혼자다. 도로 오른쪽으로 장가지처럼 뻗어 있는 몇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다카유키는 아직은 레스토랑을 지난 시점에서 그 중에 한 길로 들어섰다. 길가에 조그만 별장들이 조로 들어서 있는데 잠시 더 달리다 보면 정원이 넓은 조금 더 크고 멋진 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런 곳에도 서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곳에 한층 규모가 크고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 있다. 차를 몰고 철책이 둘러싸인 정원으로 들어서자 벌써 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자니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 왔나? 올려다보니 모리사키 도시아키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아키는 다카유키 처남이 될 뻔한 인물. 그러니까 도모미 오빠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버지는 산책하러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이야. 차가 2대 있는데요. 노부히코와 그의 아내 아시코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운전기사를 데리고 온 것일까? 아, 하나는 시모조씨 차야. 둘 중 작은 차를 가리키면서 도시아키가 말했다. 시모조씨요? 아직 모르나 보군. 새로운 비서야. 아버지와 같이 산책하고 있어. 아, 새로운 비서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아무튼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술 친구가 없어서 따분하던 참이었어. 그 말에 다카유키는 가방을 들고서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은 묵직한 나무문이다. 무심코 그 문 위쪽을 바라보던 다카유키는 하며 조금 놀랐다. 문이 벽에 나무로 만든 가면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조각에 색도 칠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지만 짙게 뜬 눈과 옆으로 찢어진 입이 묘한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도모미 부모님이 외국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온 부적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물건을 사들인다고 도모미가 투덜거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가면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다카유키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뭔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물론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예감이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들어가면 유리문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현관이 이중인 것은 겨울 추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이 2층까지 뚫려있는 라운지다. 라운지 앞으로 베란다가 있고 그 너머로 호수가 보인다. 베란다에 서면 이 별장이 호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숫가 길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아키가 바로 옆 계단으로 내려왔다. 폴로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일단 술부터 한잔하자고. 도쿄에서 여기까지 혼자 운전해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리고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양손에 캔 맥주를 2개씩 들고 나왔다. 둘은 호수가 보이는 베란다로 갔다. 거기에는 하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다. 도시아키가 앉자 다카유키도 그와 마주보고 앉았다. 도시아키는 노부히코의 회사에 다닌다. 당연히 간부 후보다. 이제 겨우 30살인데 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가족 외에 누가 오는데요? 다카유키가 묻자 도시아키는 맥주를 한 모금을 꿀꺽 들이키고서 대답했다. 우선 신호씨 부녀가 올 거야. 그 사람도 알지? 네, 알죠. 도모미 씨가 소개해준 후로 몇 번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노 가즈마사 씨가 도모시 씨 삼촌이죠? 그래, 우리 어머니 동생이지. 자네도 맥주 들지.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다카유키는 그럼 하며 캔을 들었다. 손가락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그 부인도 따님도 꽤 미인이시던데요. 뭐 그렇지. 그런데 숙모는 오늘 못 올 거야. 친정에 급할 볼 일이 있는 모양이야. 아쉽군요.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도시아키는 캔 맥주에서 입을 떼고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아름다움을 감상한 거라면 딸만은 충분하겠지. 유키에가 굉장히 예뻐졌어. 네, 정말 예쁘더군요. 신호 유키에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카유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숙모 대신은 아니지만 신호 부녀와 함께 기도라는 남자가 따라올 거야. 삼촌이 주치이지. 우리 아버지도 간혹 신세를 지고 있고. 주치? 삼촌의 심장이 좋지 않아. 꼭 그래서만 아니고 그 남자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삼촌과 사촌이거든. 그러니까 내게는 육촌인 셈이지.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와도 이상할 게 없겠네요.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도시아키는 또 휘죽 웃었다. 게다가 기도에게는 꼭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지. 그게 뭡니까? 다카유키가 맥주 캔에서 입을 뗐다. 곧 알게 돼. 그리고 도시아키는 맥주를 단숨에 쭉 들이키더니 캔을 찌그러뜨리고 버리고 2개째 캔을 땄다. 그 외에도 도모메이 친구인 게이코가 참석할 거야. 자네도 알지?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 게이코라면 도모미가 소개해준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 상당히 머리가 좋게 생긴 여자였다. 거기에 우리 둘까지 합하면 이번 모임의 참석자는 전부 9명. 그때 현관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유리문이 열리고 모리가사키 부부가 들어왔다. 다카유키를 본 아스코는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벌써부터 도시아키를 상대하고 있네. 가여워라. 아닙니다. 운전하고 오느라 목이 말라서요. 그걸 알고 같이 마시자고 한 거지. 그리고 오늘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비 지식도 줄 겸. 도시아키는 씩 웃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모두 다카유키 군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노부히코도 다가왔다. 그 뒤로 짧은 머리를 보이시하게 훈질한 키 큰 여자가 따라왔다. 연극을 하면 남자 역을 맡아도 되겠다 싶은 타입이었다. 다카유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초면이지? 다카유키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듯 노부히코가 말했다. 시모조 레이 고향이네? 지금 내 비소리 있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그녀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카유키도 허둥지둥 머리를 숙였다. 도시아키에게 비서가 새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던 것이다. 다카유키 씨는 동쪽 맨 끝방을 사용하면 돼요. 아스코가 2층을 가리켜 말했다. 복도를 따라 난간이 있고 그 너머로 방문이 보였다. 도모가 쓰던 방이지. 그녀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를 그렇게 덧붙였다. 다카유키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처남이 많이 늦는군.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겠다는 사람이. 분위기가 가라앉는 걸 느꼈는지 노부히코가 라운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시계바늘이 3시를 지나 있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이브니까 느긋하게 오고 있는 거겠죠. 나는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겠네. 저도 거들게요. 아스코가 주방으로 향하자 시모조 레이코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럼 우리는 한판 그려볼까? 그러면서 노부히코가 라운지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테이블에 앉았다. 그 테이블에는 체스보드가 그려져 있고 서랍에는 말이 들어있다. 아니 저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며 사양했다. 체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노부히코를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어색했다. 제가 상대해드리죠. 도시아키가 캔을 들고 일어섰다. 단 물리기랑 속임수는 쓰지 않으면 깁니다. 너를 상대로 그럴 짓을 할 필요는 없지. 그럼 다른 사람 상대로 한단 말인가요? 전략이 하나야. 부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다카유키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라운지를 내려다보면서 복도를 걸었다. 맨 끝방이 그가 오늘 묵을 방이다. 혹시 도모미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방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샤워실이 있고 방 안쪽 창문가에 침대와 조그만 책상이 놓여있다. 다카유키는 다소 맥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안도했다. 도모미의 추억이 둘러싸여 있으면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창문을 열자 방금 자신이 달려온 길이 내려다 보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마치 숲속에 몸을 누인 거대한 뱀 같았다. 그 길을 달리는 차 한 대가 보였다. 많이 본 듯한 하얀 승용차였다. 다카유키는 얼른 청바지와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실에서 세수를 한 후에 방에서 나왔다. 아까부터 얼굴이 끈적거려 신경이 쓰였다. 복도로 나가자 라운지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시노유키에가 도시아키가 아스코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은 어깨로 갈색 머리가 너울거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유키에가 발소리 듣고서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어머 하는 입모양을 짓는다. 안녕하세요. 다카유키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조금 전에요. 지금 막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길입니다. 다카유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님은 화장실에 가셨나요? 아니 그게요. 그러자 앞치마를 두는 아스코가 얼굴을 찡그렸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놓았다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시키면 좀 좋아. 그럴 수 없으니 급한 일이라는 게지. 정리되는 대로 온다고 했으니 됐잖소. 노부히코가 아내를 달래주지 말랬다. 그럼 여기까지 혼자서 온 겁니까? 다카유키가 묻자 유키에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도씨가 운전해 주셨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카유키 등 뒤에서 유리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한여름에도 답답하게 목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몸집에 비해서 얼굴이 유난히 크고 피부가 하얗다. 또 코는 큰데 눈과 입은 작아서 옛날 그림 속의 광대 같은 인상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일쯤일까? 조금 전에 도시아키가 설명해 주긴 했지만 다카유키는 사실 정식으로 기도 노부오를 소개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카유키 씨는 도모지 장례식 때 머리에서 배웠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몹시 바쁘신 데서. 기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다카유키는 그눈이 상대의 값을 매기듯 위아래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유케의 방은 계단을 올라가서 맨 오른쪽 끝이야. 어딘지 알지? 아스코의 말에 유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방을 들자 기도가 다급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들지. 괜찮아요. 가벼워요. 유케는 매정한 말투로 말하더니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노부어 씨는 왼쪽에서 세 번째 방을 쓰세요.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노부어를 구제하려는데 아스코가 말했다. 아, 네. 그렇게 대답하고 그도 자기 가방을 들었다. 유케와 노부어의 모습이 사라지자 아스코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다카유키는 의자를 가지고 체스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노부히코와 도시아키 옆에 앉아 있었다. 이제 아가와만 오면 되나? 노부히코가 눈길을 체스보드에 둔 채 말했다. 그 아이는 전철로 온다고 했지. 여기서는 버스 타고 올 생각인가? 전화하면 데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아키가 말하는데 낮은 벨소리가 울렸다. 무슨 소린가 하고 다카유키는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현관 벨소리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가와 온 모양이야. 노부히코가 말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다카유키가 엉덩이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상세히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피곤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